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세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 때문에 편집국장인 제가 오전 세큐리티 뉴스를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공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자포리자 전선을 주 공격 축선으로 해서 여러 방면에서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어선을 돌파하면서 삽시간에 전선 전역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전투는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꾸준하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되면서 다급해진 러시아가 정말 엄청난 자충수를 하나 뒀는데요. 그 관련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어제 시크릿 뉴스에서 자포리자 전선의 러시아군 방어부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한 개 연대급 부대를 날려먹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스케일을 더 키워서 후방에서 예비부대로 대기하고 있어야 될 부대들을 전방 전선에서 갈아넣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우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발표했던 오늘의 전과와 전선 상황을 먼저 보고하시겠습니다. 먼저 전과입니다. 680명의 사상자를 식별을 해서 누적 사상자 숫자는 21만 7,330명이 되겠습니다. 전차는 8대를 추가해서 3,943대를 파괴했고요. 야포가 어제보다 다소 많아졌습니다. 3,783문의 누적 집계가 확인이 됐고요. 어제 야간에 우크라이나 내륙 지역 곳곳에 대해서 무인 항공기와 미사일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와 미사일도 각각 15기, 13기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해당 전과는 자포리자 전선 그리고 도네츠크 서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대해서는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네츠크 전선, 자포리자 전선 외에도 루안스크 전선, 특히 바흐무트 주변과 리만, 크레미나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집계된 전과들만 총참모부 1일 브리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전선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야간에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동원해서 오데사, 크리비리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민간인 거주구역, 아파트, 상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군사TV를 통해서 러시아의 군수공장 관계자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면서 불량률이 2%에서 40%로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민간인 지역 오폭이 정말 오폭인지 아니면 민간인 살상이라는 전쟁 범죄 행위 그 자체를 저지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인지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반드시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주에 있는 산림관리소를 포격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산림을 관리하는 민간인 공무원들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박격포 포격을 가해서 민간인 7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역시 중대한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드시 그 책임자를 찾아서 죗값을 물어야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블로거 18명과 환담을 했습니다. 밀블로거,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온라인상에서 군사 관련된 오피니언들을 게재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해주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종군 기자 도합 18명을 크렘린으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추가 동원이나 계엄령은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 영상 짧게 편집했는데 짧게나마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 영상 속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된 이번 주 내내 러시아군은 160대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전차를 파괴했고 러시아군의 손실은 50여 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이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밀블로거와 종군 기자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친크렘린 성향, 친러시아 성향의 밀블로거나 종군 기자라고 하더라도 전선의 상황은 눈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 160여 대의 전차를 잃었는지, 누가 50여 대의 전차를 잃었는지 이 사람들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러시아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을 마구잡이로 격파하고 있다 라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고 러시아가 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 전환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지역에서 파죽지세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야히든의 정착촌을 탈환을 했습니다.
이 아이드네,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 러시아군 제200 차량화 소총 여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우크라이나군이 해방시키고 나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수색을 했는데 학교 지하에 약 370여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할 거라면은 도대체 누구를 해방시키겠다고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온 것인지 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테러 행위를 규탄을 하면서 우방국가와 함께 러시아의 테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국 곳곳에서 자국민 그리고 자국민 포로들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어젯밤에도 오데사, 크리비리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누가 네오나치인지 명확해진 지금 이제 더 이상 러시아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분들 양심이 있으시다면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자포리자 전선에서 피격당했던 레오파르트2 전차들을 하나 둘씩 수습해서 폴란드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우크라이나군 군한 전차가 레오파르트2 A5 또는 A6로 추정되는 전차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 전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워낙에 소량만 받았고 부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최근에 독일과 폴란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폴란드 공장에서 이 전차들을 수리해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바흐무트 전선에서 매일 500m에서 1000m 정도를 진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총참모부 그리고 한나 말리아르 국방차관의 공통된 리포트인데요. 러시아가 하루 평균 20에서 30m 정도를 진격을 했던 걸 생각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것인지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최근 사망한 러시아 제35연합군 사령관 외에도 다른 지휘관들도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35연합군 사령관 아조프의 연안에 있었던 리조트, 호텔에서 죽었죠. 이 호텔을 지휘소 삼아서 이 부대를 지휘를 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GMLRS 혹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피격돼서 사망했는데요. 이 사망한 사실을 ISW에서 오피셜로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 다른 연합군들, 이 자포리자 전선에 지금 총 4개의 연합군이 있는데 이 4개 연합군, 러시아군 편제상으로는 전부 다 야전군 지휘부입니다. 이 야전군 지휘관들이 전부 최전선에서 이렇게 작전을 하고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돼서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미국 전쟁연구소가 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전역에서 파상 공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뉴욕타임스 전쟁특파원이죠. 척파러 씨가 도식한 지도인데 정말 곳곳에서 엄청난 진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군 방어선이 상대적으로 좀 두터운 지역이었고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가 좀 덜 투입된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제47기계화단, 우크라이나군의 기계부대고 브래들리를 장비했던 부대죠. 그 부대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오레오브 지역을 비롯해서 자포리자 서부 지역, 바실리카 일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광정면에 걸쳐서 파상 공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진격을 했고 몇 개의 정착촌을 해방했는지 그 전과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인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정말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러시아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러시아 지역, 유럽 지역의 오신트 소식통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을 하고 나름대로 강대국으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도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주력 부대 대부분을 전초선과 제1방어선에 집중 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초반 공세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예비대가 투입되면 현재 병력으로 이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역에 지옥문이 열리게 생겼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가 현지 시각 6월 13일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한 참전자들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러시아 전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안드레이 클리샤스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른바 특수군사작전 참전을 조건으로 형사상 일부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이 통과된 뒤 러시아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되는 범죄자들은 물론 법안 통과 전 이미 기결수로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는데요. 통합 러시아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이번 주 내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범죄자가 국방부와 참전개혁을 맺고 우크라이나에 가기만 하면 체포, 구금된 상태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라도 즉각 석방될 수 있습니다. 또 절도, 강도, 사기와 같은 범죄는 물론이고 살인과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 법률은 살인, 강도, 강간, 마약 사건과 같은 중범죄자는 어떤 형태로든 군에 복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범죄자들도 군에 입대해 죄를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한 범죄자들은 전공을 세워 훈장을 받거나 계약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인 1년을 채우면 형사상 면책을 받게 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법안 외에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에서 5월 30일 발의된 새로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극단주의 테러 범죄자나 아동 성범죄자도 특수군사작전 참여 시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죄수동원은 러시아군이 고전하기 시작한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죄수동원을 시작한 바그너 그룹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소 복무 기간인 6개월을 채운 죄수들을 사면하고 러시아 사회로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이 죄수들은 전장에서 배운 살인 기술로 더욱 과감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러시아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형사 면책을 미끼로 죄수들과 예비 범죄자들을 병력으로 동원하려는 러시아의 이 같은 정책은 일선 러시아군 군 기강 붕괴와 적전 분열과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망하는 쪽만 골라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푸틴 정권, 정말 이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법안 문서, 이것이 해당 법안의 첫 번째 페이지를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BBC 뉴스 기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소개한 러시아어 기사입니다. 저는 이 정보를 접하고서 정말 놀랐던 것이 이 법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바그너 그룹은 작년에 도대체 어떻게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데려다가 병력 자원으로 쓰고 그리고 또 이들을 사면시켜서 사회로 내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내에서 초법적인 지위에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 집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바그너 그룹이 했던 그 죄수 동원이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한 그런 불법적인 동원과 사면이었다면 이것은 아예 국가 차원에서 죄수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미결수들도 죄를 면책해주는 그런 충격적인 법안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장터에 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라는 이런 전근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죄수들을 모아서 전쟁에 활용하는 그런 전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수들을 전쟁터에서 전투원으로서 활용했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은 반사회적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사회성, 고도의 조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군대에는 그렇게 맞는 자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병사더라도 분대장으로서 병력 관리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에 있을 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들어왔던 자원들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통제에 잘 따르지도 않고요. 폭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부대원들과 잘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이렇게 범죄자들을 데려와서 전투자원으로 사용한 후부터 러시아 전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명령불복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 소개를 드렸죠. 러시아군이 독전대를 운영하면서 명령에 불복하고 후퇴하는 아군을 향해서 조준사격을 가해서 살해하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러한 명령불복,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단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중대, 소대 단위로 집단으로 탈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이 전쟁의 명분 자체도 없고 보급이라든가 전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식이라든가 애국심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자신을 가장 중시하고 그것 때문에 타인을 해칠 정도로 심성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무기를 쥐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병력 자원을 확보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면을 받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괜찮을까 하는 것인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러시아 죄수 군인 해서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러시아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그 교도소에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의 손을 잡고 따라가서 전선에서 공을 세운 뒤에 고향으로 돌아온 범죄자가 있었는데 이 범죄자는 돌아오자마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답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살인사건을 저질렀고 다시 감옥에 갔는데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개 용병 집단 하나가 진행을 했던 죄수사면 프로그램에서의 후유증이 이 정도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러시아 전역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계속 장기화된다는 전제하에 전쟁 중에 전역해서 나간 인원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 전부 다 군복 벗고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스크바로 갈 수도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톡 이런 대도시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데 가서 전쟁터에서 배운 살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추가 범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 소련이 망했을 때 소련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지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러시아 마피아로 대거 유입됐었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은, 그러니까 기결수나 미결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 특수군사작전에 다녀왔어 라고 하면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전체의 치안과 안전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조치인데요. 사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병력 자원은 모집은 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죠. 월급도 나오지 않고 죽거나 다치더라도 보험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시신을 수습해서 가족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원령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동원령을 내리게 되면 민심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혁명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 죄수들을 사면해 줌으로써 전선으로 내모는 이 정책은 푸틴 대통령과 실로비키 파벌의 궁여지책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러시아 사회는 엄청난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푸틴과 집권한 통합 러시아당, 과연 뒷감당은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푸틴과 러시아 지도부가 러시아에서 실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러시아군은 전선에서 계속된 실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술이나 전략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이 되는데요.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전선에서 또 한 건 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러시아가 한 개 차량화 소총연대를 우크라이나군이 포진한 벌판 한복판에 투입했다가 고스란히 날려먹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전선에 스스로 균열을 내는 자충수를 연속해서 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포리자주와 도네츠크주 접경에 있는 벨리카 노보스리카 축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6월 12일 저질렀던 황당한 전략적 실책을 그 다음 날부터 또 저지르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제35 해병여단과 제37 해병여단, 제68 예거여단 전력으로 벨리카 노보셀카 남부의 T-0518 도로 축선에서 돌파구를 확장하면서 우르다인 정착촌 남방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입니다. 현재 이 방어선의 주력 부대인 러시아군 제60 차량화 소총여단은 병력과 장비 대부분을 잃고 방어작전 지속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으로 6월 12일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의 측면을 강타하려는 의도로 추정되는 황당한 반격작전을 감행했는데요. 제127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 제114 차량화 소총연대가 실시한 해당 공세에서 러시아군은 확인된 것만 20대 이상의 각종 전차와 장갑차를 잃고
114연대 전투력 상실이라는 피해만 입고 패퇴한 바 있습니다. 이 114연대는 T-0518 도로 축선 핵심 방어부대인 제60 차량화 소총여단과 제394 차량화 소총연대의 측방을 엄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부대였는데요. 이 부대가 큰 피해를 입고 패퇴하면서 이들이 방어를 맡고 있던 리브노필, 프류튼의 정착촌 일대의 방어선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런 상황에서 또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러시아군은 제114연대가 큰 피해를 입고 주 방어선으로 물러난 뒤에 해당 축선에 또 다른 부대를 투입해 역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역습에는 제136 차량화 소총여단, 제40 해군 육전여단, 방어전을 수행해야 할 제394 차량화 소총연대가 모두 투입됐습니다. 제394 차량화 소총연대는 T-0518 도로 축선에서 밀고 내려오는 우크라이나군 해병여단들에 대한 요격을, 제40 해군 육전여단은 394연대의 우익에서 조공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제136 차량화 소총여단까지 나서 전날 114연대가 박살났던 리브노필 일대의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부대가 공세를 취하기에는 온전한 컨디션이 아닌 재편성 부대라는 점과 2차 방어선이 돌파됐을 때 기동 방어를 맡아야 할 전략 예비 전력이라는 점인데요. 잘 구축되어 있는 진지에서 유리한 방어전을 수행하기만 하면 됐을 이 전력들은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방어선을 이탈해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이른바 우라 돌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예비 부대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지난주 잃었던 제1방어선과 전초전 방어진지를 탈환하기 위해 이 같은 역습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어진지를 애써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쳐나가 예비대를 알아서 소진시켜주는 러시아군. 이제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입니다. 자, 지금 남부전선에서는 크게 4개 지역에서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보시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자포리자주 서부 지역에 있는 바실리카 축선, 오레오브 축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광정면에 걸쳐서 동시에 공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예비대는 투입되지 않았고 원래 전선에서 계속해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던 부대들 그리고 일부 지원부대를 증원받아서 공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워낙에 방어선이 두터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전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벨리카 노브실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T-0518 도로를 쭉 내려와서 최대 20km 정도를 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로자인 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돌파구가 형성이 됐으면 이 돌파를 막아야 될 방어병력들이 역으로 역습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측면 강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측면 강타를 시도했다가 역으로 털려버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도네츠크 지역은 마린카와 아우디우카 지역에서 계속해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두 전선 모두 교착된 상황입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벨리카 노브실카 축선을 보면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척파러시가 그린 지도죠. 이 지도를 보시면 현재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로자인 정착촌 남쪽입니다. 척파러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지역에서 남쪽 축선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러시아군이 며칠 전에 저수지를 터뜨렸던 지역이 있죠. 그 지역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했고 러시아군은 이 돌파구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비대를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도 위성사진을 통해서 그 참호선이 들어서 있는 그것들을 보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이런 방어진지를 2중, 3중, 4중으로 설치를 했고요. 가만히 진지에 앉아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면 지뢰나 장애물지대에 돈자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요격하기만 하면 되는, 즉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방어작전이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고 통상적으로 공격을 하는 측은 방어 측의 3배 이상의 병력과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상태에서 공세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불문율인데 러시아군은 자기들이 지금 전력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역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0518 도로에서 돌파구가 형성이 되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지휘관이라면은 이 돌파구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돌파를 진행하고 있는 부대의 양면 그리고 남쪽에서 연타로 계속 공격을 감행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전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있었죠. 60 차량화 소총여단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을 해왔었고 지난 며칠 동안의 전투를 통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파구가 점점 확장될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돌파구가 확장되지 않도록 기존에 이 주변에 설치해놨던 진지들의 병력을 투입해서 이 진지를 보강하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후방에 있었던 예비부대, 이 예비부대는 사실은 전차나 장갑차 위주로 구성이 돼서 전략적 기동방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전략입니다. 기동방어라는 것은 방어 측의 병력이 부족해서 넓은 정면의 전선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특정 중요 거점에만 소수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적이 어떤 곳을 공격을 하면 후방에 있는 예비대로 신속하게 그 지역을 보강해주는 그런 형태의 방어작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자포리자 전선 전체를 통틀어서 6만 명에서 8만 5천 명, 정말 많게 보면 10만 명까지 보기도 하는데 자포리자 전선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 정도 병력 가지고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동방어를 하기 위해서 후방 지역에 전략 예비대를 많이 모아놨었는데 이 전략 예비대를 전초선 방어와 1방어선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이 6월 12일에 있었던 제114 차량화 소총연대의 삽질입니다. 이 114연대는 옆에 있는 394연대, 같은 127사단 소속이죠. 이 394연대와 60차량화 소총여단이 벨리카 노보칠카 축선을 방어하는데 그 측면을 보호해줘야 될 임무를 갖고 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는 지역에 평야지대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범의 아가리 속으로 그냥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114연대가 지키고 있어야 할 이 지역에 방어선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94연대, 60차량화 소총여단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우리 이런 장면 바흐무트 전선에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서부 지역에서 계속 공세를 하면서 러시아군 72차량화 소총여단에게 측면 방어를 맡기고 추월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2여단이 그대로 내빼버렸죠.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측면이 그대로 노출돼서 우크라이나군 제3돌격여단에게 엄청나게 얻어맞고 하루 만에 500명의 사상자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프리고진이 그래서 굉장히 격노해서 시체들 앞에서 누구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성토하는 그런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방어하는 부대, 공세하는 부대 할 것 없이 측방은 굉장히 중요한데 114연대를 이런 식으로 날려먹었던 러시아군이 이제는 다음날 후방에 있었던 전략 예비까지 몽땅 끌어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편의상 약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제일 서쪽에서는 제136 차량화 소총 여단이 공세를 하고 있고요. 394 차량화 소총 연대가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 해병여단 진지 쪽으로 돌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60 차량화 소총 여단은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후방에는 37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제40 해군 육전여단이 튀어나와서 우크라이나군 35, 37 해병여단의 측방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40 해군 육전여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부대죠. 네, 2월 달에 불레다르 지역에서 희대의 삽질을 보여주면서 한 개 대대급 전력을 한 자리에서 말아먹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틀 만에 5,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었죠. 두 개 부대를 합쳐서. 여기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 부대들은 전초선은 이미 뚫렸고 1방어선에서 계속 방어를 하고 있어야 하는 부대들, 그리고 이 방어선이 뚫렸을 경우에 혹은 위협받고 있을 경우에 후방에서 신속하게 전개해서 기동방어를 해줘야 되는 부대들인데 그 기동방어를 해야 되는 부대들이 튀어나가서 되려 우크라이나군의 먹잇감이 돼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 마지막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단대호가 러시아군이고 파란색 단대호가 우크라이나군인데요. 대부분 다 전선, 제1방어선 쪽에 몰려 있습니다. 제1방어선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 2방어선, 3방어선이 주황색 실선처럼 돼 있는데 저 방어선들이 하나씩 뚫리게 될 겁니다. 물론 러시아도 뚫릴 것을 감안을 하고 2중, 3중, 4중으로 방어선을 설치를 한 것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다중 방어선을 설치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한 겹 뚫고 나갈 때마다 그만큼 손실이 커질 테니까 결국에는 2차, 3차 방어선까지 올 때쯤 되면은 우크라이나군도 공세부대를 다 잃고 공세 종말점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여러 겹의 방어선을 설치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방어선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 방어선에다 병력을 배치하고 그 방어선 약간 후방에
기동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배치를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작전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고 저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대를 이렇게 끌어다가 적 진지 바로 앞, 그것도 범의 아가리에다 이렇게 밀어넣는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굉장히 큰 자해 행위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지도, 자포리자와 도네츠크 이쪽 축선 후방에다가 물음표를 갖다 놨습니다. 여기 지금 1방어선, 2방어선, 3방어선이 대부분 다 굉장히 전방 지역에 있는데 1차 방어선에 러시아군이 모든 병력을 집중시켜서 여기서 병력을 전부 다 소진을 시켜버리면 물론 우크라이나군도 어느 정도 피해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부대들, 이 부대들은 지금 키우나 리비우 쪽에서 밀려들고 있는 새로운 예비 부대들이 아닙니다. 기존의 전선에 있던 부대들의 일부 부대, 제10작전군단이 추가된 정도인데 제10작전군단 같은 군단급 부대가 우크라이나에는 2개가 더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이 제10작전군단의 1차 공세 웨이브를 막는데 예비대를 모두 써버리게 되면 이 뒷부분은 병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멜리토폴, 마리우폴, 베르단스크까지는 그야말로 하이패스로 뚫리게 되겠죠. 이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루안스크 북부 지역에 있었던 제1근위전차군을 비롯해서 주요 핵심 부대들을 남부전선으로 계속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루안스크 지역도 위험해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의 전략 예비가 자포리자 쪽이 아니라 루안스크로 가게 되면 여기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군이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느냐? 결과는 뻔하죠.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군이 그랬습니다. 스탈린이 예조포 신화로 엄청나게 많은 능력 있는 장군들을 숙청을 했죠. 그리고 사단장, 군단장에 불과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말단 하사관이었던 사람들이 장군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스탈린에 대한 충성심 하나만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지금 러시아군 장군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략적인 마인드, 전술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오로지 푸틴에 대해서 그리고 쇼이구와 게라시모프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휘봉을 잡고 있는 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이런 실책을 반복할 것이고 전황은 점점 더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